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양 365TV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재가센터 요양원 지정심사 너무 까다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조회관보, 요양원 이제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심사 서류가 필요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까다로워진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주변에서도 도움을 요청해갖고, 직접 제가 이제 시청도 같이 다니고, 공무원도 만나고, 또 심사위원도 만나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주 까다로워졌다. 한 번에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제출해야 될 서류도요,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요구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부족하십니다. 제가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아마 90%에서 95% 정도는 이쪽 사회복지사업과는 전혀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가 어렵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해서 가지고 가도 도대체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그 청와대에서 그 공직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떨어졌답니다.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는. 아무튼 관련 지식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서류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카페에서 이제 글이 몇 개 올라와서 가져왔는데 방금 신사 받고 왔는데 완전 개박살 났다. 1시간 동안 쓴소리만 듣고 왔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본을 6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갖다 줬더니 왜 본인 걸 안 했냐. 완전 개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자존감을 그렇게 뭉개더랍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깔아뭉겼다. 그런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아예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것도 이분은 이제 5번 만에 겨우 됐답니다. 5번 만에 5번 보완해서 겨우 승인을 받았다. 세 번째 수정은 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아무튼 뭐 대도하는 그런 그 핑계를 그렇게 핑계가 아니라 꼬투리를 많이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각하다. 지정심사 통과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설립을 포기해야 되나. 멘붕에 빠진 예비 창업자분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멘붕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혼자서 작업 못합니다.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심사 기준이 약간 좀 바뀌었다는데 뭐냐면 첫째, 장기 요양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서류도 서류지만 그 면접 볼 때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심하게는 청구에 관해서도 묻는다는 겁니다. 청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사업도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청구를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제 청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청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이런 행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장기요양 쪽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그 관장도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시청에서 발표도 했고 서류도 제가 다 만들었고 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노인복지관 수탁받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큰 어마어마하게 큰 복지관을 수탁받는 것도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냐. 아주 정말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문제일까요? 심사위원이 문제일까요? 누가 더 문제일까요? 심사위원들이 저보다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심사위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간혹
그 지역의 대학 교수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많지 않고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 기관장급들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쪽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 시설장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시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4개 구를 갖고 있는 시다. 그러면 그 4개 구 전체를 다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이 5명인 경우도 있고 대개 5명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약간 견제를 합니다. 어떤 견제냐? 내가 더 전문가다. 내가 더 잘났다. 예, 마치 이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까다롭게 뭔가 질문해요. 그러면 발표자가 쩔쩔매겠죠. 그럼 옆에 있는 심사위원은 좀 완화시켜서 질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옆에 그 심사위원을 견제하면서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질을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렇게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추정은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워낙에 심사위원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 작년 등급판정위원회도 했고 또 실제로 제가 지정심사위원도 했었고 여기저기 기관 설립 그런 심사위원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쪽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정심사제 문제는 심사위원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은 워낙에 보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진짜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큽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지자체마다 왜 다른가? 예?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요구하는 서류란 말이에요. 신분증, 신청서는 이거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치 신고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첨 자료 같단 말이에요. 별첨 자료. 여기 보시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어이없는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이것은 죄악한 보호나 단기 보호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것을 극구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누가?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참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 법적으로 필요 없는 서류를 왜 요구하냐 이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 사업계획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와서 그런 이제 지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정 신청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장은 간단한데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일반현황. 예?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직원 현황을 쓰실 때 도시 같으면 요양보호사 15명이겠죠. 그리고 시골 같으면 5명일 것이고 그리고 시설장 그러면 총 몇 명이 되겠습니까? 16명이 되는 거죠. 16명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 요양보호사 15명 근로계약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시설장도 쓰셔야 돼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표이면서 시설장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설장. 그러니까 대표이지만 시설장이니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주민 그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을 어떻게든지 구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주소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었는데 보십시오. 인력 현황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15명 그 자격증을 수집하는데 급급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를 하셔야만이 서류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자격증을 동의 없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시설 현황. 이것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와서 그리고 범죄, 노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약. 이것은 이제 그냥 모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경찰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것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경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이 사회복지 쪽에 경력이 있으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경력증에서 귀찮다고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오늘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굳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 그리고 운영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규칙, 이것들이 모두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이 각각 다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그리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마지막 예산서, 이 5가지가 다 일치를 해야 돼요. 요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일치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예산서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그냥 뭐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요.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네, 대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좀 다른 것이 있다면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진짜 이건 진짜 횡포입니다. 횡포. 갑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입금을 예산에 넣었을 때 사전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신고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정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이 된 이후에는 사전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전산으로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우리가 지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양식이 따로 없어요.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딘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누가 그럴듯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사전 신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액, 왜 차입을 했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입금 상환계획서. 이것도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입금이 얼마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거다. 그것만 알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뭐냐면, 그 요양보호사 또는 이제 뭐 다른 종사자, 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그런 종사자들의 자격증 사본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이것도 요구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양식은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진짜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취업규칙을 요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는 그 지역의 이제 공무원은 본인이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서,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지? 예. 급여 제공 지침, 취업규칙 본인이 써서 줬으면서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취업규칙도 하라고 했나요? 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취업규칙을 요구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취업규칙 만드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운영규정보다는 좀 쉬워요. 그렇지만 취업규칙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여 제공 지침. 저는 아직도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심사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쪽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꼼꼼하게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제공 지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급여 제공 지침은 이것은 교육자료입니다. 교육자료. 교육자료이고 나중에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 급여 제공 지침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겁니다. 딱 구글 들어가시면 여기 수원도시공사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요게 그 대구 쪽인가? 예,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요겁니다. 요거. 대구 경북 지역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이것을 출력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종사자 윤리 지침 이건 이제 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출력하면 되겠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중에 정말 예, 갑질하는 심사위원은 이 내용 갖고 물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따라 좀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읽고 가실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또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장기 요양기간 재무 회계 규칙을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지 제2호 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건 뭐 똑같습니다. 뭐 사실 그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제출할 때 항상 따로 붙는 예, 서류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정심사 할 때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예, 심사위원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차입금 사전신고서. 그리고 예, 이것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요. 설립 예정자가 PT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PPT 발표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욕을 하니까 저도 이제 부득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만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PPT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장기요양 사업을 하는데 PPT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써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요구하냐 이거죠. 저는 이제 해봐서 알거든요. 예, 노인복지가 이제 수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하는데 무슨 PT를 요구합니까? 근데 심사위원이 요구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요양 쪽은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위치도 바로 요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주소 입력하시면 딱 나오죠. 그대로 캡처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쉬워요. 일종의 약도입니다. 약도. 어렵지 않습니다. 평면도는 그 주회관보호센터라든가 단기보호센터, 요양원은 저기서 뭡니까? 그
설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그분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방문 요양은 없어요. 없어요. 사무실 5평짜리가 무슨 평면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비구조, 내역서. 이것도 별도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노예목시사 서실 신고서 양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분명히 제출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출해야 될 서류인데 왜 지자체에서 요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 놨죠. 보시면 이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좀 여기 보시면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이 예산서 가지고서 까다롭게 질문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종합표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세입에서 그 수급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요 정도, 그 세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산출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정심사위원들도 이걸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는 그 공무원들이 이걸 물어봐요. 가산금이 뭔가요?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쪽 사업을 접해본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요? 이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이잖아요. 방문 요양 같으면 수급자가 15명이 되면 이때잖아요, 이때. 수급자가 15명이 되면 이때부터는 사회복지사 1명을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회복지사에게 가산금을 줘요. 가산금. 한 달에 얼마씩.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책정을 해놨죠. 263만 165원. 예, 그래서 4개월만. 올해 기준 4개월. 그렇죠? 이때만 하면 되잖아요. 이때만. 예? 이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이때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또 어떤 이제 분들은 저한테 저돌적으로 물어보실 때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길래 저도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계산식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을 100% 방문하면 사실 300만 원이 더 넘습니다. 예, 그런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만 방문했을 때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80%만 산정을 한 금액이 바로 263만 5,165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차입금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세입과 지금 이제 세입 총액 있죠. 이 금액과 세출 총액이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차익이 없어야 돼요.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요양급여 수입과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수입이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1월 달부터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5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출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뭔가 돈을 땡겨 오는 식으로 예산서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처음에는 차입금으로 했는데 차입금으로 하면 어떤 귀찮은 일이 발생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입금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액수가 500만 원이 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불안하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입금으로 하지 않고 전입금으로 바꿨어요. 이 돈은 뭐냐? 그냥 설립자본 개인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돈. 예. 그러니까 그냥 전입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나왔고, 가장 어려운 것이 세출입니다. 세출. 일단은 요양보호사 시급을 정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다 써놨어요.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합하면 12,399원. 그래서 여기서는 12,400원으로 잡아놨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회보험료인데, 사회보험료도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제가 세출에서 보시면 간접 인력이 있고 직접 인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직접 인력은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희소점과 구분을 왜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이에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전체 수입에서 바로 이 직접 인력,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6.6%가 넘어야 됩니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다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를 간접 인력과 직접 인력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 해놨죠. 사회보험료도 다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간접 인력과 직접 인력.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공무원이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자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낼 사람은 40% 내지 50%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 또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이것은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이제 채용을 했을 때 그분이 65세가 안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고용보험 자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65세 미만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40%에서 한 45% 정도?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고용보험료는 0.9%로 알고 있는데 왜 1.15%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과 그리고 사용자가 내는 그 비율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0.09% 아니 0.9%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1.15%를 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몇 %?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뭐 아마 3점 몇 %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로 이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여러분들 큰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이액수가 무엇이고 이액수가 무엇이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죠. 직접 인력 인건비 정액에서 그다음에 아니죠. 요양급여 수입과 이용자 부담금 수입에서 직접 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86.6%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예산, 그걸 제가 빠뜨렸네요.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 예산서를 제공해드린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도 이 부분을 포함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이 기타 운영비에 보시면은, 명절 휴가비, 교통비 지원, 비복비 지원, 그 다음에 우수 종사자 보상, 특별 우수 봉사자 보상. 자, 이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그리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예산서.
이 5가지가 일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계획서에서는 바로 이런 그 직원 복지에 관한 것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그게 안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그러면 아예 넣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 안 준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지정심사 그 채점표에 보시면 그 직원 복지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해야 점수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계획서 그리고 운영규정에 다 넣은 거예요. 거기 넣었으면 예산서도 이렇게 추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지정심사 서류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는 솔직히 한 번에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일단 서류를 꼼꼼하게 잘 만드시면 뭐 한 번에 통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의 그 질문에 아주 그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냐 못 보냐 보다는 우선은 서류를 잘 만드셔야겠죠. 예, 일단 서류가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서는 진짜 힘드실 겁니다. 예,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또 이제 입장 받고 생각해도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정심사 서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4월 28일 날 창업 설명회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만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